아까 잠시 얘기하셨지만 요런 임차인들은 나는 많이 겪어보니까 아예 계약을 안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다. 혹시라도 십몇 년 동안 하시면서 기억에 남는 뭐 임차인 뭐 이런 분들이 있다거나 뭐 이런 분들 좀 피하고 싶다. 이런 사례가 우리 구독자분이 네. 설명해 주시면 네, 우선 제가 좋을 것 같습니다. 임대사업 10년 이상 하면서 아직까지 깨지지 않는 하나의 그 사례가 있는데 네네. 최악인가요? 그게? 최악은 아니고요. 그 임대 계약을 할 때 네. 제가 이제 저는 보증금을 좀 높게 받는 편이거든요. 시세보다는 월세를 좀 낮추는. 네, 그래서 보증금을, 네. 보증금을 좀 높여서 아무래도 이제 좀 자금력이 있는 그 임차인을 제가 선호하기 때문에 그래야지 월세도 좀 체납률이 떨어지고. 근데 계약하는 시점이나 아니면은 처음에 연락이 왔을 때 보증금을 좀 조절해 줄 수 없냐, 좀 깎아 줄 수 없냐, 이런 분들하고 몇 번 계약을 해봤어요. 네. 근데 100% 월세 때문에 좀 이렇게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아직까지 그 보증금을 이제 처음에 계약할 때 깎는다든지 조정하려고 하는 분들하고는 아예 계약 자체를 제가 안 하거든요. 그리고 주변에 이제 임대사업 하는 분들한테 책에도 제가 그런 내용을 좀 상세하게 써놨는데, 임대사업 할 때 보증금은 어떻게 보면 임대인이 갖고 있는 이 한국 사회에서는 유일한 무기입니다. 그렇죠. 지금은 이제 임차인들한테 이제 너무 이렇게 막강한 권한이 있기 때문에 임대인이 갖고 있을 수 있는 사실 칼자루가 보증금 하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보증금만큼은 최대한 이제 많이 받을수록 좋고 수익률이 좀 떨어지더라도 그게 오히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수익률이 더 괜찮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 이 하나의 원칙처럼 보증금을 처음에 계약할 때 조정하려고 하는 사람하고는 좀 계약을 안 하는 편이에요. 저도 상당 부분 공감하는 저도 많은 경험이 있었던 내용이네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이거는 임대인마다 좀 다른데 어떤 임대인 분들은 법인하고만 계약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법인하고 깔끔하다고. 그러니까 월세 부분에서 깔끔하고 바로바로 깔끔하게 회사에서 그렇죠. 입금이 되니까 월세가. 네, 월세 체납률도 이제 또 어떤 분들은 이제 외국인하고만 또 계약하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외국인이 이제 외국인들 관리하는 그런 분하고 계약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숙소용으로.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어떤 그 기업에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은데 한국인하고 계약을 하지만 실제로는 사용하는 사람들이 이제 외국인인 거죠. 합숙소처럼 그런 그렇죠. 개념이라고 봐요. 그런 거를 이제 위주로, 왜냐면은 사실 그 임대인분들이 외국인하고 잘 계약을 안 하려고 하거든요. 그렇죠, 보통. 그런 거를 노리는 겁니다. 그런 오히려 틈새 네, 시장을 그렇죠. 노리는 네. 분들이 있네요. 그게 이제 장단점이 있어요. 임대인들마다 다른데 네. 저의 경우로 보자면 그 두 가지는 안 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법인 계약 안 하시고 하고 그리고 외국인. 이제 외국인하고 뭐 그거는 취향 나름이에요. 근데 법인 계약 같은 경우에는 법인하고 실제 계약을 하게 되면 이제 뭐 개인과 개인과의 계약이 아니고 법인 인격체하고 계약을 하기 때문에 인격체 자체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뭐 명도 소송이라든지 이런 거 할 때 좀 아무래도 그 법인이 폐업을 해버리게 되면은 이제 뭐 청구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약해지기 때문에 그렇고, 두 번째는 법인 계약하게 되면 임차인이 실제 사용자가 아무래도 집을 좀 험하게 쓰는 그렇죠. 좀 경향이 많아요. 네네. 저도 몇 번 법인 계약 해보니까. 네네. 그 두 번째는 이제 임대인이 외국인일 때는 저는 좀 피하는 편인데, 종종 이제 뭐 불법 체류 때문에 이제 추방되는 경우에는 보증금이 있더라도 뭐 강제로 개문을 해가지고 거기 있는 짐을 다 끌어내고 새로운 임차인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법적으로. 네네. 개문하는 즉시 형사처벌을 그렇죠.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아무래도 생활 식습관이 좀 다르다 보니까 집 자체가 한번 외국인을 주게 되면 계속 외국인만 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 좀 이제 예를 들어서 이거는 좀 뭐 외국인들 이제 비하하는 건 아닌데, 네네. 고기를 많이 이제 육류를 많이 먹는 그런 이제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집 자체가 아무리 이제 환풍 시스템이 잘 돼 있다고 해도 냄새라든가 그런 게 좀 많이 이렇게 배어 있을 수 있어서 뭐 좀 그런 것 때문에 좀 개인적인 취향에서 이제 그렇습니다. 근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외국인들 뭐 이렇게 비하하거나 이런 그렇죠. 건 아니고요. 네, 그런 건 아니고. 외국인만 또 계약하는 분도 있어요. 그 네. 틈새 시장으로. 네네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지금 뭐 이 영상 보시는 분들도 자기 취향에 맞게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거는. 네. 그리고 또 생각나시는 이제 최악의 임차인 기억나시는 분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네네. 체납이죠. 월세 체납. 네, 월세 체납인데, 저는 그래도 이제 그걸 빨리 깨달아가지고, 보증금에 대한 위력을 빨리 깨달아서, 네. 뭐 엄청나게 이제 좀 속썩인 경우는 그렇게 없었어요. 기억나는 경우는 없고, 처음에는 그런 생각을 했었지. 보증금이라는 것은 그 의미가 없지 않을까? 왜냐면은 뭐 월세만 잘 내면은, 보증금이야 처음에는, 뭐, 네네. 내 돈도 아니고, 뭐 갖고 있어봤자 내가 써버리면 나중에 이 사람 달라고 할 때 못 주면은 또 문제가 되니까. 근데 그렇게 하다가 몇 번 월세가 이제 체납이 되고 하면은
이게 그 임차인의 보증금이 100만 원인 임차인하고 1000만 원 임차인하고 임대인한테 하는 게 다릅니다. 아무래도 그렇죠. 네네. 보증금이 클수록 자기 보증금을 이제 지키기 위해서 좀 이렇게 뭐 시설물을 아무래도 쓰더라도 좀 조심하는 경향이 있는데, 뭐 만약에 100만 원인 그 이제 보증금일 때 월세가 50만 원이다. 그러면은 사실 그 임차인은 뭐 잃을 게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뭐 그냥 내가 나가주는 것만 해도 이 임대인한테는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그 월세 체납 때문에 제가 뭐 그렇게 보증금 다 깎이고 나가달라고 이사비까지 준 경우는 있었어요. 딱 한 번 있었고, 그 이후에는 이제 완전히 그 보증금을 그 이제 높여가지고 더 이상 이런 이제 재발할 수 있는 사고가 없게끔 그렇게 해서 아무래도 월세 체납으로 그렇게 뭐 고생을 하고 나서는 이제 그 이후에는 뭐 별로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이분이 그러니까 초반에 계약했던 분인데 보증금 관련돼서 약간 조절을 해달라고 했었던. 그렇죠. 역시나 그게 이렇게 그쪽으로 돼서. 가네요. 문제가 네. 가버리네요. 저는 예전에도 이제 제 영상에서도 자주 말씀드렸는데, 저는 이제 특이하게 넣는 게 이제 그 몇 가지 없는데, 애완동물 때문에 저는 예전에 많은 고통을 제가 겪어본 경험이 있어서, 애완동물 관련돼서 한번 집 자체가 완전 엉망진창이 돼버린 적이 있어가지고, 그 이후에는 절대로 동물을 사랑합니다. 저도 사랑하지만 제 여기서 키우는 거, 왜냐면 다른 분들께도 또 피해가 가거든요. 그렇죠. 그게 본인 개는 조용하다고 했었는데, 그거는 이제 자기 생각인 거죠. 옆에 있는 분들은 밤에 시끄럽다고 이제 자꾸 전화가 오고 컴플레인 들어오니까, 그 뒤부터는 아예 저는 그렇게 완전히 제외해버리고, 또 하나의 경우는 너무 어리신 갓 이제 20살 되신 분들 중에서 예전에 계약을 했는데 요런 사례, 그러니까 보증금이 낮았고 사람이 또 계속 친구들이 바뀌는 거죠. 오늘은 이 친구가 들어왔는데 한 달 뒤에는 자기 친구한테 넘길게요 해서 바뀌고 하다가 나중에는 누가 누군지도 모르게 된 상황인데, 나중에는 그냥 그들의 합숙소가 돼버렸던, 사람들이 계속 찾아오고 밤에도 시끄럽게 하고 하니까 또 술 마시고 또 컴플레인이 막 똑같은 이런 경우에서 왔을 때 두 가지 경우죠. 그러니까 젊은 분들 중에서 이렇게 안정적인 직장이 없는 학생이라든지, 그러니까 대신에 부모님 동반해서 왔을 때는 이제 연락처가 정확하게 있고, 그렇죠. 부모님이 월세 내주신다 하면 상관이 없는데, 젊은 사람이 혼자 와가지고 불특정한 이런 직업군을 가지고 있고 뭐 이렇게 하시는 분은 저는 안 받고, 네. 말씀드린 대로 이제 애완동물은 처음부터 그냥 아예 뭐 고양이든 뭐 이렇게 강아지가 됐든 안 된다고 저는 그 두 가지를 항상 넣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실 이 임대사업도 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그 임대인 취향에 따라서 이렇게 네. 그 애완동물 네. 관련도 있고,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그런 그 월세 체납 부분 되게 신경 쓰고,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임대인이 그 고유 권한 그 몇 안 되는 권한이죠. 그거밖에 없는 임차인을 선별해서 네. 받는 거는 이제 어쨌든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기가 그 취향에 따라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뭐 나쁘다 좋다 할 수는 없는 거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외국인만 임차하는 경우도 있고 법인만 임차하는 임대인도 있어요, 분명히. 그거는 취향이기 때문에 뭐 이거를 이제 나쁘다 좋다 이렇게 보지 말고 사업적인 면에서, 맞습니다. 그리고 또 네. 자기한테 맞는 그런 이제 취향으로 이렇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이시고, 저도 이제 뭐 많이 공실이 생기면 이제 부동산에 방을 이렇게 내놓거나 그렇게 해서 연락이 와서 뭐 방을 보여드리고, 세입자분이 이제 여기 마음에 든다 했을 때 가계약금을 보통 보낸 시스템으로 가는 거죠. 근데 계약금을 먼저 받지 마라. 보통 방을 보고 마음에 들면 가계약금 받고 이제 시간 맞춰서 계약서 쓰고 잔금 날짜 잡고 보통 이렇게 하는 요런 부분에서, 이 부분이 조금 처음 듣는 분들은 저처럼 네. 그래서 오해가 있을 수 있다고 좀 쉽게 우리가 네. 이런 부분 어떤 중요한 부분이라서 이렇게 네. 적어놓으셨는지. 우선 저는 이제 제 원칙 중에 하나가 가계약금 먼저 안 받는 게 이제 제 원칙인데, 그게 이제 보증금이 높아질수록 가계약금 금액도 높아지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원룸하고는 다를 수는 있어요. 원룸 같은 경우에 가계약금은 뭐 10만 원 아니면 뭐 5만 원 그렇죠. 이렇게 받는 거는, 그거는 사실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닌데, 만약에 이제 그 보증금을 가계약금을 100만 원, 5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받으면, 문제는 계약서를 쓰기 전에 임차인이 어떤 사람인지 알기 전에 계약금을 먼저 받으면 그 계약을 파기하려면 배액 배상을 그렇죠. 보통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경우가 제가 경험이 몇 번 있어서, 예를 들어서 뭐 100만 원을 이제 받았는데 실제 이 임차인하고 계약을 하러 갔는데, 이게 내가 좀 계약하기 싫은 임차인 중에 하나다. 그러면은 죄송합니다. 이 계약 안 하겠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면 제가 200만 원을 내고서는 그렇죠. 계약을 파기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이제 자세히 설명드리면, 원룸이나 이렇게 빈번하게 그 임차인이 그 바뀌는 그런 그 임대 물건에는 사실 그렇게 해당되는 얘기는 아닐 수 또 있어요. 소액이고 이런 부분은 소액이고. 원룸 그리고 쪽은? 원룸도 뭐 5만 원, 10만 원 받았다가 그 돈도 사실은 그렇게 뭐 작은 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향후에 내가 마음고생할 것 같고 뭐 좀 더 피해 입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임대인이. 그렇죠. 네. 그분하고 계약하기 싫으면은
그냥 그 금액 배액 배상하고 이제 얼마든지 뭐 파기할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보증금을 높여 받으면서 그 이제 우량 임차인을 이제 선별하다 보니까 당연히 가계약금도 이제 높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계약금을 이제 먼저 가계약금을 받게 되면 이제 계약 파기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만에 하나 발생하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가계약금 자체가 발목 잡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네. 내가 이분하고 이게 계약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나중에 마음고생 할 것 같은데 그러면은 계약 파기하는 게 정말 그 마음 편합니다. 그런 느낌이 사람마다 그런 느낌이 이제 들 수 있는데 그런 느낌이 들면은 마음 편히 계약을 파기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쨌든 임차인들은 그 뭐 시간이 이제 걸릴 수는 있어도 들어올 사람은 또 들어오게 돼 있고 그리고 이 계약 아니면은 내가 뭐 이제 다른 계약을 못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이제 장기적으로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가계약금 부분은 좀 이렇게 뭐 원룸하고 소형 아파트하고 이렇게 다르게 뭐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일률적으로만 이렇게 생각할 건 아니고요. 그러면 이제 뭐 말씀하신 거는 그 가계약금을 먼저 이렇게 받기 전에 일단은 한번 공인중개사에서 한번 만나서 그렇죠. 네. 대화도 해보고 네. 어떤 분이 이제 평가를 한 다음에 내 나름대로 기준이 있을 거죠. 네, 임대인마다. 거기에 부합하면 이제 그때 바로 네. 계약서를 작성하는 이런 방식으로 가시는 게 맞다고 보시네요. 제일 좋은 거는 이제 그 아까 공인중개사 말씀하셨는데 이제 저하고 보통 이제 거래하는 공인중개사들은 임대인이 수량을 아니까 다 아시죠? 네. 웬만하면은 그런 분들한테는 이제 좀 소개를 안 하는 경우도 그렇죠.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공인중개사는 사실 가장 1차적인 저 대리인이기 때문에 중개사가 한번 사실 또 그 이렇게 필터링을 가서, 해주죠. 예, 해주고 진짜 이분은 계약 잘 할 것 같고 뭐 괜찮은데 그 이분이 진짜 그 임차인이 불안해가지고 가계약금 넣겠다 그러면 중개사한테 넣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중개사가 받아놨다가 나중에 저한테 이제 송금해 주는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요거는 뭐 상황별로 좀 다르게 볼 수도 있을 것 네. 같습니다. 가계약금 부분은. 어쨌든 이게 중요한 거는 계약 파기에 제가 강점을 둔 거거든요. 맞습니다. 파기를 이제 할 걸 염두에 두면은 가계약금을 안 받는 게 나중에 마음 편하게 또 파기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제가 여기서 좀 덧붙이고 싶은 게 뭐냐면 어떤 분들은 특히나 이제 작가님이나 저도 마찬가지고 10년 이상 했던 분들은 충분한 데이터가 쌓여있고 나만의 기준과 원칙이 이렇게 다 있단 말이죠. 근데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나 나중에 이제 임대사업 한번 해볼 거야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중에서 저희가 이런 얘기를 할 때 겁이 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와 저런 사람도 있어. 와 저렇게 돼서 고생을 할 수도 있네. 그러니까 다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고 저희가 이런 데이터가 축적되다 보니까 저는 혹시라도 추후에 내가 임대사업을 하실 분들은 물론 이제 우량 임차인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요런 내 원칙과 기준에 안 맞는 사람을 먼저 필터링 할 수 있는 거를 먼저 좀 스스로 공부를 하시거나 나만의 그 기준을 한번 잡아보시는 것도 이분도 얘기 들어보고 저분도 얘기 들어보고 해서 나는 안정적으로 내와 상황과 성향에 맞는 임차인과 오랫동안 계약을 하겠다라고 했었을 때 그 기준에 맞도록 내가 그쪽도 공부를 해보시는 게 저는 오히려 너무 겁만 먹지 마시고 사람이 이렇게 저희는 이제 하도 많은 분들을 상대를 하다 보니까 맞습니다. 기준이 나와 있는데 처음 하시다 보면 또 이런 두려움도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이런 얘기를 근데 그쪽으로 너무 또 편향적으로 이렇게 너무 또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생각할 때는 저런 케이스도 있었구나. 그래서 저런 분이 오랫동안 이렇게 임대사업을 하다 보니까 요런 케이스에서는 저런 분과 이렇게 안 받는 게 나올 수 있다는 경험담이라고 생각하시고 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본인만의 그걸 저는 축적하는 것이 이게 쌓아두는 것이 맞다고 저는 마지막으로 또 말씀드리면서 핵심이라고 보는데 나만의 경쟁력 있는 임대인이 되기 위한 무기 5대 원칙이라고 이 책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시를 최소화할 수 있는 나만의 방법이나 노하우를 보통 왜 그러냐면 저도 마찬가지지만 항상 우리가 임대사업을 하시는 분의 가장 큰 적은 공실이거든요. 그렇죠. 계속적으로 관리비가 나가고 내가 원했던 수익률이 한두 달이나 빠지면 계속적으로 내려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를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5대 원칙을 간단하게 책에 있는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는 이제 벽지하고 장판은 소모품이다. 소모품으로 생각을 하고 너무 이제 그거의 원상복구에 대한 너무 이제 스트레스를 받지 말라 이런 의미고요. 두 번째는 수리하고 보수가 다 끝난 다음에만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이제 임대인이 봤을 때 수리나 보수가 좀 미비된 경우에는 이제 아예 임대를 안 놓는 게 좋고 다 끝난 경우. 그리고 세 번째는 그 보일러 요즘에 또 보일러 부분 때문에 이제 논란이 많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제 기준에는 보일러 수명을 7년으로 두고 7년. 네, 7년 이후에는 아무래도 이제 소모품으로 생각을 하고 임차인이 이제 그 뭐 보일러 잘못 건드려서 이제 고장 나는 경우는 많지는 않거든요. 그쵸. 네. 그래서 보일러 수명을 7년으로 보고 7년 정도 되면은 소모품 갈다가 아예 교체를 해주든가 아니면은 이제 그 소모품 중에서도 뭐 빈번하게 하는 건 미리미리 교체를 하든가 그래서 7년 정도를 이제 보고요. 네 번째로는
관리 소홀로 인해서 이제 발생한 건 무조건 이제 그 임차인이 어쨌든 비용을 부담할 수 있게끔 특약을 맺거나 어쨌든 그렇게 해서 임차인에 대해서 이제 관리 소홀까지 임대인이 다 끌어안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계약하는 시점에 아예 임차인하고 협의를 해서 관리 소홀로 발생하는 부분은 임차인이 그 이제 부담할 수 있게끔 확실하게 정해놓고 네. 다섯 번째는 이제 마지막으로는 뭔가 이제 소모품을 바꿀 때 교체를 할 때는 최대한 좋은 걸로 이왕 한번 바꾸는 거 우리 집에 내 집에 내가 이제 들어가서 이제 살면서 바꾼다고 생각을 하고 가장 좋은 걸로 이제 그렇게 하는 게 이제 5가지 원칙인데요. 네. 제가 봤을 때 가장 이제 뭐 핵심되는 부분은 그 임대사업을 하면서는 벽지하고 장판, 벽지 장판 지금은 제가 다 직접 시공을 하는데 네. 이 벽지 장판만 임대인이 좀 배워서 하더라도 굉장히 수월합니다. 임대사업 하는 데 있어가지고 왜냐면은 벽지 장판이 비용이 만만치 않거든요. 그리고 그 비용 면에서도 그렇고 임차인들이 이제 뭐 2년, 3년 정도 오래 거주하시면 되게 고마운데 거주하는 만큼 벽지나 장판은 소모품이기 때문에 이제 훼손될 수밖에 그렇죠. 없어요. 네. 그래서 그 비용이 만만치 않다고 해서 그거 원상복구에 대해 스트레스 받고 그런 것보다는 그냥 이제 이걸 내가 고쳐준다. 내가 나중에 이분들 다 나가면 싹 다 같이 그 고쳐준다 하는 그런 마인드를 이제 가지면은 그 뭐 스트레스 받지도 않고 그리고 공실률이 아무래도 가장 큰 게 집이 이제 조금 낡아 보이거나 그러면 공실률이 크거든요. 그렇죠. 아무래도. 네네. 만약에 이제 뭐 2팀, 3팀 다녀갔는데 계약이 안 된다 그러면은 분명 그 공인중개사는 아니면 그 직접 물어봐야 돼요. 아니, 뭐 때문에 이게 계약 안 하십니까? 그러면 어떤 분은 장판만 좀 새로 해주면 계약할 것 같은데 어떤 분은 도배가 조금 마음에 안 듭니다. 네네. 그 부분만 해결해줘도 이제 공실은 해결을 할 수가 있고 진짜 뭐 이 지역에 그 특수하게 임차인들이 정말 없어가지고 그 생기는 공실은 어쩔 수 없지만 임대인이 얼마만큼 노력을 하느냐에 따라서 공실은 저는 이제 커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실제로도 저는 공실률이 그렇게 크진 않아요. 지금까지 해보니까 집을 필요로 하는 사람은 반드시 있습니다. 이 집에 들어와야 될 사람은 분명히 있고 대신에 이 집이 마음에 드느냐 안 드느냐 그 차이인데 그거를 이제 어떻게 캐치해가지고 내가 이제 바꿔서 이분들을 이제 내 임차인으로 끌어들이냐는 도배 장판만 잘 해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일례로 이제 보통 매일 그 소형 아파트 매일 하면은 이제 오래 거주한 그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장판이 깨끗한데 색깔이 좀 누리끼리한 그렇죠. 많이 싼 거 있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제 그 모노륨 1.8T짜리 모노륨 보통 시공을 하는데 제가 이제 직접 시장에 가서 끊어가지고 직접 시공을 하는데 그것만 해도 집 분위기 확 삽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벽지도 제가 주로 사용하는 것은 소폭 53cm짜리 소폭 벽지인데 이게 소폭도 요즘엔 되게 잘 나와요. 실크 분위기처럼 이쁜 그런 벽지가 많이 나와서 네네. 그 이제 취향에 따라서 그렇게 그것만 해도 이 임대사업 하는데 굉장히 도움 많이 되고요. 내가 진짜 시간이 없어가지고 못할 경우에는 이제 이제 전문 도배사나 그런 맡길 수는 있어요. 근데 그렇게 맡기더라도 그냥 내가 해본 상태에서 맡기는 거하고 그냥 해주세요 하는 거랑 또 다른 게 도배 하나 좀 사례를 좀 말씀드리면 예전에 도배를 잘 모르고 안 해봤을 때는 덧방이라고 하는 거를 주로 한다는 거를 그때는 처음 알았거든요. 그냥 거기서 그냥 바로 또 그쵸. 떼지도 않고 네. 다시 한다는 말씀이시죠? 그게 덧방을 이제 하는 거하고 기존 벽지 다 뜯어내는 거하고는 비용 면에서도 차이가 커요. 왜냐면은 우리 보통 도배 맡길 때 덧방하면은 도배사들이 금방금방 할 수 있거든요. 네네. 근데 이거를 떼어내고 해달라고 그러면 돈을 더 달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만큼 힘들거든요. 힘들죠. 해보니까. 네. 근데 그걸 몰랐을 때 도배를 맡겼는데 한 1년 지나고 나서 임차인한테 전화 오는 거예요. 도배지가 갑자기 울어가지고 막 이렇게 내려온다. 그렇죠. 근데 이게 지금 생각해보니까 덧방을 계속 하니까 그 도배 무게를 못 이겨가지고 맞습니다. 이게 쭈글쭈글해지는 거거든요. 네네네. 그러면은 이거를 다 뜯어내고 다시 재시공을 하는 게 맞는 건데 보통 우리가 그냥 임대인이 맡겼을 때 도배사가 알아서 해주겠지 하는데 사실 그렇진 않아요. 도배사분들도 바쁘고 하기 때문에 기존 벽지가 잘 붙어 있으면 그냥 시공을 합니다. 근데 그게 이제 잘못된 시공은 아니고요. 나중에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거를 임대인이 아느냐 모르느냐 그 차이인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그걸 알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시공을 하면 다 뜯어낸 상태에서 이제 할 수 있게끔 하고 그렇죠. 네. 아니면 제가 시간이 없을 때는 만약에 맡기더라도 제가 어느 정도 이제 그런 벽지 상태를 봐서 이거는 덧방을 하면 안 될 것 같다 그러면 비용을 좀 더 주고서라도 이제 기존 벽지를 다 뜯어내고서는 이제 시공을 맡기는 편이거든요. 근데 그런 게 임대인이 그런 그 능력이 커질수록 내가 도배하고 장판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커지면 아무래도 그런 이제 그 시공에 대한 이해도 높아지고 그리고 임차인들의 취향을 이제 맞춰줄 수 있는 벽지를 통해서도
여기에 이제 내가 좀 젊은 임차인을 들이고 싶다 그러면 그런 인테리어 벽지를 함으로 인해서 임차인들을 선별할 수가 있어요.